재판이 시작되자 모두가 긴장했다. 피고인의 전과는 생각보다 많았고 죄질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검사의 태도였다. 그는 피고인을 향해 서류를 거칠게 내던졌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 순간 느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음주사고 재판이 아니라는 걸. 판사들이 당황했고 배심원들마저 말을 잃었다. 피고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뭔가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법정에 떠올랐다. 20년 전 실종된 한 소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법정 위에서 무너지고 뒤집힌 순간이었다. 차가운 법정,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의 눈빛이 섬뜩합니다. 도연은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죠. 하지만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20해 전의 진실이 법정에 울려 퍼졌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2005년 봄 14살 소년 도연의 눈에는 어젯밤 일이 선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태식의 손이 어머니의 얼굴을 때릴 때마다 이불 속에서 떨었던 밤이었죠. 그날 아침 태식은 갑자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가자고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제안에 도연은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목포의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태식은 도연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도연은 아버지의 손이 평소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복판, 태식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잠깐 여기 서 있으라고요. 도연은 서툴게 끄덕였고 태식은 담배를 사러 간다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5분, 10분, 30분. 태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도연은 태식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시장은 너무 넓었고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는 고파왔고 다리는 아팠지만 태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지친 도연에게 그 말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도연에게 음료수를 건넸고 도연은 의심 없이 그것을 마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눈을 떴을 때였죠. 도연은 낯선 남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도연은 소리쳤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도연의 비명은 그저 파도 소리에 묻혀버릴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도연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끌려갔어요. 바다 건너 한 섬 그곳에서 도연을 맞이한 것은 주먹질과 발길질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도연은 새벽별이 뜬 시간에 일어나 저녁 어둠이 내릴 때까지 소금밭에서 일해야 했어요. 손은 갈라지고 등은 타들어갔습니다. 밤이면 도연은 작은 창고에 갇혀 잠을 청했어요. 그곳에는 도연처럼 끌려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서로 말을 건네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미숙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도연의 14살 인생은 시장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도연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끔찍한 시작이 20해 후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의 첫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은밀한 계획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도연의 등을 태웠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도연의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욱 무뎌져만 갔어요. 눈을 뜨면 소금밭, 눈을 감아도 소금밭,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도연의 손바닥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삽을 들어야 했죠. 염전 주인 창기는 매일 도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느리면 회초리가 날아왔고 쉬려 하면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창기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냉기가 돌았죠. 도연은 밤마다 꿈을 꿨어요. 달아나는 꿈, 집으로 돌아가는 꿈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은 여전히 소금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창고 구석에 숨겨둔 쇠조각을 꺼냈어요. 한 달 동안 몰래 모아둔 빵 조각과 물통도 챙겼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오늘 밤 탈출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창고 지붕의 작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간신히 빠져나온 도연은 달빛 아래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염전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염전 주인 집을 지나칠 때 개 짖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따라 해안가로 향했고 작은 어선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어선에 올라탄 도연은 노를 잡았어요. 평소 창기가 노젓는 모습을 유심히 봐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생각보다 넓었고 밤바다는 더욱 무서웠어요. 방향도 알 수 없었고 언제 염전 사람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공포가 도연을 덮쳤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도연의 손은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바닷물에 말라 갈라졌습니다. 먹은 건 빵 조각 몇 개뿐이었고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그래도 도연은 노를 저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 하나로 밤새 노를 저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연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탈수와 피로가 도연을 덮쳤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노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갔어요. 그때 희미하게 육지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었어요. 도연의 옆에는 나이 지긋한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도연에게 물을 건네주었고 도연은 갈증에 시달린 목으로 물을 들이켰어요. 스님은 도연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지만 도연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2해 동안의 노동이 남긴 흉터와 탈출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이름을 기억하려 해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님은 도연을 절에 머물게 했어요. 도연이 쓰러진 곳은 경주 인근의 작은 절 앞이었습니다. 도연은 염전에서 도망쳐 나온 후 바다를 표류하다 우연히 이곳까지 왔던 거였어요. 스님은 도연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도연의 맑은 눈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를 도연이라 부르겠다고요. 그렇게 도연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절의 고요함은 도연의 상처 입은 영혼을 감쌌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도연에게 약을 지어 주었고 섬에서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입에서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라고 했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말 못함이었어요. 도연은 종이와 펜으로 스님과 대화했습니다. 2해가 지나고 도연은 18이 되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에서 불경을 읽고 자선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소금밭, 회초리, 그리고 바다에서의 공포가 도연을 괴롭혔어요. 도연이 절에서 처음 책을 발견한 것은 19살 때였습니다. 법전이었어요. 절의 사무실에 놓여있던 옛 법전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도연은 그 책에 매료되었습니다. 도연은 스님에게 더 많은 책을 부탁했고 스님은 도연을 위해 다양한 법학 서적을 구해 주었어요. 도연은 밤낮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법은 도연에게 특별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겪었던 불의에 대한 분노를 법 공부로 풀어나갔어요. 21살이 되자 도연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도연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스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23, 도연은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스님은 도연에게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고 도연은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자신의 본명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염전에서의 고통과 불의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매일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찾아왔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몸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3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도연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8배 사법연수원에 들어갔고 30의 검사가 되었어요. 도연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도연은 약자를 위한 검사였습니다. 특히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사건에 열정을 보였어요. 동료들은 도연이 왜 그런 사건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연에게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임 검사가 도연에게 물었어요. 왜 검사가 되었냐고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고요. 도연의 삶은 겉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어요.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서울중앙지검 발령, 그리고 높은 승소율까지.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리움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도연은 34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지방의 한 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의 책상 위에 한 사건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의 사건이었어요. 피의자의 이름은 정태식, 나이 62. 도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사건 파일을 훑어보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태식이라는 이름은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파일에 따르면 정태식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쳤고 그 학생은 현재 중태였습니다. 더구나 정태식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어요. 도연은 정태식의 신상 정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이 62, 경북 경주 출신, 직업은 없음, 전과는 가정폭력과 음주운전. 가정폭력이라는 단어에 도연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맞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빛. 도연은 머리가 지끈거려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정태식과의 대면 조사를 준비했어요.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사실 안에 앉아 있는 노인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술에 절어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도연은 노인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증오, 분노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정태식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물었어요. 정태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고 했죠. 도연의 눈에는 정태식의 부족한 반성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정태식의 눈빛, 말투, 모든 것이 도연의 마음 한구석을 자극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태식이 나가려 할 때 갑자기 정태식이 도연을 돌아봤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물었습니다.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검사 윤도연입니다. 정태식은 잠시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도연은 그 순간 강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희미한 장면들이 도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도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도연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소년 도연은 무서워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진통제를 삼키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도연은 정태식의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도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5년 정태식은 아내 윤미숙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정태식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메모도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윤도연, 당시 나이 14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도연,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도연은 급히 정태식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경주시 외곽의 허름한 주택이었어요. 도연은 충동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일 오후 도연은 정태식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대문 앞에서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옆집 노인이 도연을 발견했어요. 노인은 도연에게 누굴 찾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정태식 씨 댁을 찾는다고 하자 노인은 태식이 집은 저기라며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들을 잃고 아내는 20해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하다 지쳐버렸다고 했죠. 도연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자리를 떠났어요. 도연은 결국 대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에 돌아와 앉아 그 집을 바라봤어요. 해가 질 무렵 한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친 모습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도연은 차 안에서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도연의 가슴은 아프게 조여왔어요. 도연은 결국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연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꿈에서 도연은 작은 방에 있었고 바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 정태식의 목소리였고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꿈은 계속 이어졌어요. 남자가 도연을 데리고 버스를 탔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잠깐 여기 있으라고요.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기억이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했어요. 2005년 봄 도연이 실종되었다면 지금 20해가 지난 셈이었습니다. 나이도 일치했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정태식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정태식의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생 김준호,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정태식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병실을 찾았어요. 병실 앞에 앉아 있는 준호의 어머니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 정태식이 만약 자신의 아버지라면 더더욱 냉정하게 수사하리라고요.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5년 도연의 실종 사건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동시에 도연은 정태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2005년 윤도현 실종 사건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자마자 열었어요. 서류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시장에 갔다가 실종되었고 미숙, 금지옥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스님이 도연에게 준 작은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도연이 쓰러졌을 때 목에 걸고 있던 것들을 담은 상자였어요. 도연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미수, 금지옥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20해 전 실종된 윤도현이었고 정태식은 도연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도연을 시장에 버렸을까요? 이틀 후 법원에서 정태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정태식을 체포하러 갔어요. 태식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서자 이웃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고 미숙이 문을 열었어요. 미숙은 도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도연은 냉정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검사 윤도연입니다. 정태식 씨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도연을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는 태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도연은 태식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어요. 태식은 영장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태식의 눈빛에는 후회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연은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닌 검사로서 체포해야 했으니까요. 경찰이 태식을 데려가는 동안 미숙은 도연을 붙잡았어요. 미숙의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미숙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미숙의 슬픈 눈빛은 도연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어요. 정태식의 비밀을 파헤치겠다고요. 다음 날 도연은 태식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사업 실패, 도박 빚, 그리고 잦은 가정폭력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미숙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숙은 지난 20회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이 실종된 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식이 도연을 데리고 바다에 가겠다고 했다고요. 미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식이 혼자 돌아왔다고요. 도연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했대요. 도연은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태식이 정말 자신을 버렸다면 왜 실종 신고를 했을까요? 도연은 미숙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태식이 큰 돈을 가져온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도연이 사라진 한 달 후 태식이 갑자기 도박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그게 이상했다고 말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태식은 도연을 팔아 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숙은 도연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검사님은 왜 이런 오래된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거냐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정태식의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도연은 검사석에 앉아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태식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정을 알리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태식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김준호를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으며 가정폭력 전력도 다수 있습니다. 태식의 변호인은 태식의 상황을 호소했어요. 태식이 현재 무직이며
아내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태식이 사고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도연은 태식의 위선적인 표정을 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재판장이 태식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도연은 태식의 연기에 치를 떨었습니다. 도연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태식이 과거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는 증거였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도연은 화장실에서 태식과 마주쳤어요. 태식은 도연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태식이 도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검사님, 제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집에 아픈 장모가 있습니다.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태식은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증인으로 피해자 김준호의 어머니가 출석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아들이 대학교 1학년, 꿈 많던 20살이었다고요. 증언이 모두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섰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정태식은 음주운전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 도연은 말을 멈췄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태식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태식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뭔가 기억해내려는 듯 도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재판장은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태식을 흘깃봤어요. 태식은 여전히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도연의 등 뒤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너냐? 윤도연이지.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검사 윤도연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태식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도연아, 아들아, 널 찾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태식에게 다가갔어요. 모든 방청객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태식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들이 검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청객들은 놀라움에 서로 수군거렸고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식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연은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은 벽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미숙이 법정 밖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숙은 도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정말 우리 도연이니?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미숙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숙을 아는 채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도연은 미숙을 데리고 카페로 갔어요. 미숙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도연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 왜 연락하지 않았니?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염전에 팔려가 노예로 일했던 나날들, 탈출에 절에 의지했던 시간들, 그리고 검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말했어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판 게 맞습니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이 너를 시장에 두고 왔다고 했다. 그날 밤 태식은 술에 취해 있었고 너를 잃어버렸다며 울었어.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태식이 자신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이 염전으로 팔려갔을까요? 도연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돈을 가져온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너를 찾느라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 한 달이 지나도 너를 찾지 못하자 태식은 완전히 무너졌지. 도연은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태식이 정말 도연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잃어버린 것일까요? 도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식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음주운전으로 한 청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2005년 인신매매 사건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은 며칠 후 도연에게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목포 지역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했다고 했어요. 주로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태식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구치소를 찾은 도연은 면회실에서 태식을 기다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을 때 도연은 태식의 초라한 모습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식은 도연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정말 너였구나. 도연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태식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에게 담배를 사러 간다고 했지만 술집에 들렀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돌아왔을 때 도연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담배를 사러 가서 술집에 들어갔다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물었어요. 한 달 후에 갑자기 돈이 생긴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너를 찾으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 도연은 태식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다시 만납시다. 태식은 도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면회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선고 공판 전날 밤 도연은 다시 한번 염전 노예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은 박창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창기는 태식의 친구였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태식은 도연을 창기에게 팔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이례적으로 많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도연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염전 노예였던 소년이 검사가 되어 자신을 판 아버지를 기소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재판장이 입정했고 선고가 시작되었어요. 재판장은 정태식의 죄를 낭독했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연은 감정 없는 얼굴로 태식을 바라봤어요. 공판이 끝나고 태식은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미숙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미숙은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제 태식이 모든 것을 털어놨다.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식이 널 팔았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구 창기에게 널 넘겼다고 했어.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팔았고 그로 인해 도연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태식이 널 시장에서 창기에게 넘겼다고 해. 그리고 창기는 널 염전으로 팔아넘겼지. 도연은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의 얼굴에는 수천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태식의 폭력에서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도연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연은 미숙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스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 법을 공부하게 된 이유, 그리고 검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말했습니다. 미숙은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숙은 도연을 안았습니다. 미숙은 속삭였어요.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한 달 후 도연은 구치소를 찾았어요. 도연은 태식과의 마지막 대면을 원했습니다. 태식은 도연을 보자 놀란 듯 했어요. 도연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박 빚 때문이었다. 5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창기가 제안했다. 도연은 태식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 연민이 더 많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말했어요. 매일 후회한다. 널 팔았던 그날을 후회하고 내 어머니를 때렸던 모든 날을 후회한다. 태식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태식이 교도소 문을 나섰을 때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태식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태식에게 다가갔어요. 태식은 도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연은 태식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도연을 따라갔습니다. 도연은 태식을 데리고 한 건물 앞에 섰어요. 도연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중독재활센터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예약해 두었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날 돕지? 난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도연은 태식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도연은 이제 염전 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도연의 가족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진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므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